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을 보면 전반적으로 다들 조용합니다. 미국 금리, 10년물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에 압박을 가한다.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만, 최근에 미국 10년짜리 국채금리 보면 1.7% 올라갔다 1.6% 정도에 좀 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커머더티, 유가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했는데 지금은 59불 정도, WTI 기준인데 거기서 좀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 가격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외환시장에서도 환율이 왔다 갔다 달러가 글로벌 달러화 지수로 보게 되면 89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이게 93포인트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92포인트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에요. 미국의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졌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달 고점에 비해서 한 10% 떨어졌었거든요. 지난주에 보니까 이게 거의 지난 1월달에 고점 수준까지 올라왔고, 다우존스 지수나 S&P 500 주가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 뚫고 있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죠. 그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3월 30일 날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도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걸 보면, 그러니까 다른 나라 주식시장은 그렇지 않은데 미국만 그러는 걸 보면 이게 이제 미국 경제가 상당한 기간 동안에 호황에 들어가겠다. 그동안 경기 부양책 쓴 것만 갖고도 이게 어느 정도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인프라 투자, 물론 이거는 1년에 다 쓰는 거 아니에요. 10년 동안에 나눠 쓰게 되겠습니다만, 미국이 끊임없이 부양을 하게 되는 것 같다. 그러면서 경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당 기간 동안에 좋아질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미국 주가 지수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재원 조달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할 거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경기가 부양돼서 좋은 효과도 있고, 법인세 인상되죠. 세금은 더 많이 내서 나쁜 것도 있고. 근데 갈수록 미국 시장에서는 이 세금 많이 내서 나빠진다라는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좀 낮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금 부담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글로벌하게 지금 미국 정부가 최저한세를 도입하자, 이거는 뭐냐면 기업이 이런저런 걸 통해서 각국이 갖고 있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것 때문에 세금을 안 내는 지역, 여기 가면 세금 안 낼 수 있겠다,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이 생각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거 많거든요. 특히 미국의 이제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는, 또는 테크 기업, 또는 제약 바이오 기업, 이런 기업들은 그 지식 재산권 가지고 돈을 많이 벌잖아요. 전 세계에 걸쳐 가지고. 근데 그렇게 번 돈을 미국 본사로 갖고 올 것이냐, 아니면 아일랜드에다가 본사를, 서류상의 본사를 두고 아일랜드에 그 돈이 오게 하는 것이 이로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일랜드로 가는 게 유리하다고 해서 애플이 서류상의 본사를 아일랜드 만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이 이제 세금을 올리면서 자기네들의 세금 인상 부담을 줄이려고 글로벌하게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세금을 적게 낸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다들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최저한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최저한세를 글로벌하게 똑같이 한번 적용해 보자. 그러면 미국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에 세금 안 내고 다른 나라에 세금 조금 내는 거, 이런 걸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좀 피해를 입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미국 기업들은 그렇지 않을 테니까 피해 정도가 작겠죠. 그래서 이 글로벌 최저한세 이야기를 하면서 제약 바이오 쪽의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이번에 이제 클린 에너지,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인프라 투자를 좀 많이 하게 되지 않겠는가. 근데 그거는 쏙 빠졌죠. 이번에 친환경 쪽의 인프라가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한 6천억 달러 정도를 친환경 에너지 쪽에 쓰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쏙 다 빠지면서 그만큼 이게 세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친환경 에너지 쪽의 기대는 확 꺾여 나갔죠.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쪽에서는 지금 ETF 중에 제일 큰 게 iShares 글로벌 클린 에너지 ETF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달 고점에 비해서 지금 한 30% 정도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이번에 인프라 발표 이후에도 가격이 뭐 거기서 좀 더 부진한 그런 상황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이게 이제 세금 부담이 많을 거다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영향은 조금 낮게 보는 듯하고, 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경기를 끌고 올라가는, 그래서 기업한테도 이익이 될 거다, 이 효과는 좀 크게 보는 것 같습니다. JP 모간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2023년까지는 미국이 호황 국면이 지속될 것 같다. 올해만 하더라도 미국의 GDP가, 이때 말하는 GDP 성장률은 실질인데요. 물가 올라간 거 빼고, 그러니까 뭐 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물건의 양이 증가한 거, 이렇게, 물론 뭐 지금 실질 GDP는 수량 기준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 빼고 실질적으로 GDP 성장이 올해 한 7%가 넘는다고 해요. 여기다가 물가까지 더하게 되면 올해 거의 명목 10% 정도 성장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소득이 올해 10% 증가한다. 미국의 소득이 10% 증가한다. 이런 상황이고, 내년에도 그게 명목으로 보면 5% 이상, 내후년에도 5% 이상의 성장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 5년 가면 지금 GDP의 한 50% 정도가 거의 증가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50%까지는 아니에요. 한 40%가 넘게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런 효과가 그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기업 이익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이 과정에서 소득 분배가 재분배가 될 겁니다. 이번에 기업들의 세금을 올리면서 경기 부양을 하니까 이 성장을 하는 것만큼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성장하는 것보다 기업 이익은 덜 증가할 거예요. 그러면 성장하는 것보다 어떤 거는 더 많은 이익이 생기는 게 있겠죠. 이게 이제 미국의 이번 바이든 행정부는 그게 근로소득자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타겟입니다. 그러니까 고용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임금도 올라가도록 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뭐 이 GDP 성장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근로자들의 소득이 증가하도록 하겠다. 근데 미국 GDP라고 하면 이게 부가가치이기 때문에 소득의 증가거든요. 근데 이 GDP가 증가한 것에서 그 몫을 누가 가져가느냐라는 건데, 경제 주체는 외국 빼고 나면 세 개의 경제 주체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가계가 있겠죠. 가계가 있고, 임금이나 이런 걸 주로 수입원으로 삼는 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은 이윤을 가져갑니다. 이 뒤에는 물론 주주들이 존재하고, 이 이윤은 기업에 재투자되거나 주주한테 넘어가겠죠. 그 다음에 정부는 세금을 걷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나라의 GDP가 증가하고 부가가치가 증가하게 되면 가계가 가져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근로자가 가져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이 가져가는 게 있고, 정부가 가져가는 게 있고, 이렇게 세 개로 나눠볼 수 있죠. 근데 미국은 뭐 이게 70년대, 80년대, 90년대, 30년 정도를 보게 되면 근로자가 가져가는 게 전체를 100으로 보면 한 66% 정도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2000년 이후로 이게 훅 떨어져 가지고 지금 62% 정도 수준입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뭐 신자유주의 움직임이라든가 뭐 금리가 너무 낮아지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근로자가 가져가는 몫이 많이 줄어들었죠. 66%에서 62% 정도로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느 쪽에 가져갔느냐면, 기업의 이윤이 전체 이제 미국의 소득에서 원래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한 6%, 7%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11%, 12%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가져가는 몫이 5%포인트가 줄어들고, 기업이 가져가는 몫이 5%포인트가 증가했어요. 어떤 결과를 낳았겠습니까? 소득 불균등을 낳았겠죠. 그러니까 기업이 가져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주주한테 가게 될 건데, 잘 사는 사람들일수록 주식을 많이 갖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상당히 강화가 됐고, 이것 때문에 2000년대 이후로, 90년대는 그렇지 않았는데 2000년대 이후로 미국의 정치권이 양극화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심하게 나타납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미국의 이제 그 사람들을 설문조사를 해보면 미국 사람들은 중도에 많이 분포가 돼 있어요. 좌와 우가 존재하지만 중도에 많이 분포가 돼서 나는 민주당 지지자다, 나는 공화당 지지자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투표를 할 때는 그 중에서도 공화당, 민주당에서 자기한테 맞는 정책을, 자기가 원하는 중도 정책을 표방하는 그런 후보에 투표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미국의 굉장히 큰 특징이었는데 한 90년대하고 지난 2020년 정도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보면 90년대는 중도 쪽이 이렇게 모였어요. 이게 우파도 이런 분포, 좌파 이런 분포, 서로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근데 이게 90년대인데 2020년에 설문조사를 보면 우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좌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겹치지 않고 서로 간에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 때가 되면 이게 정책이 아니고 서로 간에 이제 세력 싸움이 되는 그런 경향을 강하게 보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디서 왔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만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가 소득 분배가 상당히 좀 왜곡되면서 부익부 빈익비 현상이 심해지면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시 미국이 돌아왔다 이런 표현을 이제 외국인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내부에서는 이게 쪼개진 미국을 하나로 합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부의 양극화 현상을 줄이겠다. 그게 핵심은 지난 70년대, 80년대, 90년대 미국이 하나일 때 전체 미국의 소득의 66%가 근로자한테 갔는데 지금은 62%밖에 안 간다. 이걸 다시 올리자. 기업이 그동안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하나의 미국일 때 기업이 가져간 것은 전체 소득의 6%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1%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이걸 이제 기업 걸 깎아서 근로자들한테 주겠다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가 급성장하도록 만들어서 파이가 많이 커지는데 새롭게 많이 커지는 파이에서는 기업한테 가는 것보다 기업의 이윤으로 가는 것보다 근로자의 몫을 늘려서 그래서 파이가 커지게 하고 분배 구조를 개선시키겠다.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도 크게 뭐 나쁘게 생각할 일은 아니죠. 경제가 성장 못하는데 기업이 파이를 많이 가져가 봤자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기업의 파이가. 근데 경제가 성장하면서 전체 파이에 가져가는 몫을 좀 줄여라. 비율을 줄여라. 이렇게 하면 그래 어차피 성장 못해서 성장 못하는 데서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보다 성장 많이 시키고 거기서 좀 덜 가져가는 것이 기업의 이윤 관점에서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세금을 올리겠다. 그 다음에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거 이것에 대해서 주식시장이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좋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어마어마하게 좋게 생각하는 아닌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 보면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핵심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 세금 효과하고 이 경기 부양 효과를 어떻게 판단하면 좋겠느냐.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주식시장의 반응을 놓고 저도 해석하는 겁니다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동안 근로자의 몫이 줄어들어 왔다. 그 다음에 기업의 이윤이 너무 높아진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걸 다시 좀 되돌리는 것이 하나의 미국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면 뭐 일방적으로 기업한테 피해를 입히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파이가 훨씬 더 많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기업이 좀 덜 가져가는 정도인 거죠. 그동안에 뭐 GDP 성장을 하면 거기서 기업이 뭐 11%, 12% 가져갔던 게 조금씩 줄어들면서 뭐 6%, 7% 정도까지 다시 줄어든다고 보면 뭐 기업 이익에 크게 손해가 될 건 없지 않겠는가라는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이런 식의 구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호황이 몇 년간 계속 이어져야 되겠죠. 분배 구조를 개선한다고 하면서 여기서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이거는 그러면 근로자 쪽에서나 기업 입장에서나 둘 다 굉장히 불만이 고조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적 위기가 올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부양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굉장히 특징적인 현상이 미국의 뭐 흔히 공포지수라고 해석하는 변동성 지수, 빅스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사실 미국의 S&P 500 주가지수 이런 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때가 되면 변동성이 쫙 줄어들어요. 주가 지수가 올라갈 때는 뭐 이게 주가가 하루에 뭐 4, 5%씩 올라갔다가 3, 4%씩 떨어지고 하면서 주가 올라가는 게 아니죠. 하루에 0.2, 0.3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격은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는 계단으로 올라간다. 떨어질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온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올라갈 때는 변동성이 작다라는 거예요. 뭐 조금씩 올라간다라는 거. 떨어질 때 한 번씩 훅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지수가 주가가 사상 최고치 치고 이렇게 올라가는 정도면 그러면 변동성 지수가 확 낮아지거든요. 10포인트 밑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최근까지도 변동성 지수가 20포인트 위에서 머물렀어요. 주가는 사상 최고치인데 왜 이렇게 변동성 지수는 높을까? 앞으로 뭔가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석들을 많이 했는데 3월 30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를 내놓고 앞으로 미국의 호황이 몇 년간 더 지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투자들 사이에서 광범하게 펴지면서 변동성 지수가 지금 16포인트 정도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변동성 지수가 16포인트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표준 편차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보신 분들은 좀 제 설명이 좀 이해가 쉬우시겠습니다만 뭐 안 그러신 경우에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주가가 1년에 몇 퍼센트나 올라가고 떨어질까? 지금 입장에 생각해 볼 때 1년 동안에 주가 지수가 올라가거나 떨어진다고 하면 몇 퍼센트나 올라가거나 떨어질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 이 16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1년에 16% 정도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30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1년에 30%씩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주가 지수가 S&P 500이 보통 1년에 올라가면 뭐 그 7, 8% 고점하고 저점을 따져보더라도 10몇 퍼센트 정도거든요. 근데 30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이 1년에 올라가고 떨어지는 게 상하폭이 10%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치고 올라갈 때는 상승이 계단식이기 때문에 이게 변동성 지수가 10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와요. 이 범위가 10%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미국 시장의 장기 평균은 이게 17, 18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1년에 그 정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20포인트 이렇게 되는 거는 좀 과거 평균보다 확실히 높죠. 근데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를 발표하면서 이게 과거 평균 정도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물론 앞으로 주가 상승이 이어지면 이게 이제 10포인트 밑으로 더 하락을 하겠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 그것도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쓸 수 있는 돈으로 인프라 투자를 내놓으면서 미국의 장기 호황이 이게 올해 2021년이 아니고 2022년? 아니 2023년? 2024년까지도 가겠다. 이거 한 4, 5년 정도 계속 호황이 이어지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광범하게 퍼지면서 그러면 파이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기업이 세금을 좀 더 낸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전체 파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좀 줄어들겠지만 기업의 파이도 같이 커지겠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세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좀 시장이 많이 덜 하게 됐다라는 그런 것. 그러면서 그러면 기업이 이익이 꾸준하게 늘어나면 주가도 뭐 우상향을 하지 않겠나. 물론 뭐 지금 주가 지수가 비싸긴 하지만 이게 기업 이익이 증가하면서 시간 지나면 비싼 것도 뭐 싸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변동성이 좀 줄어들겠다라고 하면서 빅스가 16포인트까지 떨어진 게 이게 가장 특징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신흥국 주식시장, 중국 주식시장 이게 이 박스권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3개월간의 코스피 움직임을 보게 되면 지금 3개월 전과 지금이 거의 똑같습니다. 3,140포인트 정도로 똑같고 뭐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 뭐 HSCEI라고 많이 하죠. 이 기업들, 이 지수도 보면은 3개월 전이랑 지금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MSCI 신흥국 지수 3개월 전에 지금이 거의 비슷합니다.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뭐 지금 그러고 있는데, 미국 시장은 올라가는데 왜 이 시장은 못 올라가고 있을까? 한국 시장은 왜 못 올라가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이 미국 경제하고만 딱 붙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수출의 한 26% 정도는 중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가는 건 한 12% 정도에 불과하고, 근데 중국으로 가는 게 홍콩까지 합치면 32%에 해당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미국만 보고 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12일 날 반도체 회의가 있죠. 오늘이겠네요. 미국 백악관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의 대표들을 불러놓고 반도체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일지는 모르겠지만 좀 의미는 좀 분명한 것 같아요. 반도체에서 우리 동맹 국가들끼리만 같이 한번 반도체를 만들어 보자. 이런 게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중국을 지금 떼내려고 하고 동맹끼리만 하자라고 하는 게 바이든 행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대내적으로는 하나의 미국, 대외적으로는 동맹 관계를 분명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정책의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는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여러 나라에서 이런 거 저런 거 수입도 많이 하고, 근데 생산한 거 수출의 41%는 중국으로 갑니다. 물론 중국이 최종 소비 목적지는 아니에요. 중국은 이걸 또 이렇게 해서 만들고 난 다음에 전 세계로 수출을 하거든요. 수출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가 미국에서 이런저런 물건으로 팔리고 있지만 중국으로 가서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 백악관 반도체 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분기 실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 실적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될지, 아니면 실적 증가세가 둔화가 될지, 이거는 미국이 어떤 전략을 쓰고 있고 우리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걸 좀 지켜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흐르고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